네, 주식감별사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 또 다른 업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떤 업종 준비해 오셨나요? 참 이게 뭘 해야 되나 지금 너무 뭐 그 반도체 잠깐 올랐다가 결국엔 다시 또 2차 전지로 가고 네. 또 로봇 잠깐 올랐다가 네. 또 AI 또 올랐다가 테마의 순환이 너무 빠른 계속 것 이렇게 같기도 돌죠. 해요. 네. 장중에도 막 돕니다. 네. 장중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그쪽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다른 쪽을 못 보시게 될까 봐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올 초 뭐 그다음에 작년 말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XR 기기 관련돼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왔고요. 네. XR 기기 관련주를 그러면 우리나라는 XR 기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없죠. 삼성에서 예전에 하긴 했는데 XR이라는 게 지금 확장 현실인 거죠? 먼저 이제 개념을 조금 왜 짚어주시죠. XR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AR, VR 다 들어보셨죠? 네. AR 기기도 있고 VR 기기도 있고 AR 기기는 약간 좀 안경처럼 쓰는 거고 뭐 XR 기기는 뭐 VR 기기는 이렇게 약간 좀 고글처럼 이렇게 눈을 앞에 앉아 다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다 뭐냐면 합쳐가지고 그냥 XR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더 AR, 큰 VR을 개념이 되겠네요. AR, VR을 다 포함시키는 거를 이제 X라고 그냥 포괄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해서 가상현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그냥 그 AR, VR을 합쳐서 그냥 확장 현실해가지고 XR 기기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XR을 그러면 지금 뭐 글라스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글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기는 대부분 이제 국내사들보다는 해외에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국내는 아직 이거를 선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고 이거를 뛰어들기에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네.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돈 많은 회사들이 좀 많이 덤비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에서도 좀 참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드웨어, 콘텐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구축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프라라든지 콘텐츠에는 아직 좀 약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콘텐츠에 우리나라가 강한데 그럼 결국에는 언제 하냐? 이 기기가 다 보급되면 콘텐츠를 만들겠죠. 근데 이제 현재는 메타라든지 애플, 뭐 소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AI도 하고 있고 뭐 난리죠 지금. 근데 결국에 이게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한동안 유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네. 관련돼 보시면. 근데 이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쪽으로 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네. 오래됐죠. 이쪽에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XR 기기들 보면. 근데 너무 무겁고 크고 불편한 이런 그다음에 해상도 너무 어지럽다든지 사용자들이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얼리 어댑터 하시는 분들은 써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게 하고 나면 막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XR 시장이 대중화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로봇도 올해 막 처음 뜬 것 같지만 로봇 회사들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들도 3, 4년 전에 뭐 2, 3년 전에도 한 번씩 움직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중화가 어렵다라고 해서 못 갔고요. 네. XR 기기는 나올 때마다 주목은 받는데 항상 이번에도 대중화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되면 적어도 2024년 정도가 되면 올해가 23년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 있습니다. 아직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대중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주가는 더 여기까지 산꼭대기까지 가 있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초반에는 기기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주로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네. 거기에 이걸 전체를 만드는 건 안 하지만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XR 기기 관련돼서 수혜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XR 기기는 뭐 글라스형이든 아니면 고글형이든 다 뭐랑 가깝죠? 지금 눈이랑 눈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TV를 이렇게 눈앞에다 두고 있으면 눈이 피로하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어지럽고. 집에 가셔서 아마 그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보시면 상상만 해도 두통이 올 것 같은데요. 이게 픽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가까이 보면 잘 해상도가 안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가까이 이게 붙이는 이 뭔가 전광판을 보여야 되죠. 이렇게 화면이 가상 공간이 보이려면 특히 이제 VR 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까이 붙이면 이게 이 거리가 좁기 때문에
이 안에 픽셀 수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네. 해상도가 한마디로 엄청 좋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OLED라든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의 소자 픽셀이 굉장히 작은 OLED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걸 써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눈이 어지러워서 못 씁니다. 예. 그래서 또 AR 기기 이제 글라스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또 좀 다른 방식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입체적이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좀 곡선이 필요하네요. 곡선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휘어진 모니터 많이 쓰시죠. 네네. 입체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면 그걸 잘하는 회사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OLED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네. 물려 계신 분들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텐데 네. 하도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해서 사면 자꾸 빠지고 예, XR 기기 관련주 중 덕산 네오룩스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트 흐름은 어떤지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좀 보시면 네. 최근에 좋았습니다. 뭐 월봉 제가 보여드리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고점이 이제 한 7만 6천 원까지 갔었죠. 네, 시장 하락과 함께 하염없이 또 예. 하락한 모습을 고점 보였습니다. 대비 보면 반토막 이상 한 60% 이상 빠졌죠. 예.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한 3만 원 선부터라고 보면 지금 네. 한 30% 이상 반등을 했는데 최근 이제 주봉을 보여드리면 이제 바닥을 좀 잡기 시작을 했다. 이제 저점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근데 아직 여기는 못 벗어났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 부근을. 그럼 여기 4만 5천 원 부근을 벗어나면 네. 이제 또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텐데 최근 네. 흐름을 일봉을 보면 계속 지금 거래는 활발하게 되고 있고 뭔가 네. 관심은 있습니다. 지금 다. 음. 근데 이제 여기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1분기가 아마 저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면 그럼 2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1분기 실적이 조만간에 나오겠죠. 4월 정도에. 그럼 그때까지 안 봐야 되냐? 그 전까지 보시다가 또 그때 실적 발표 무렵되면 또 한번 파셨다가 또 발표하고 나면 한번 빠지겠죠. 네.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예상보다 더 안 좋으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OLED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여기 이제 액정이죠. 이 액정이 주로 OLED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애플도 지금 OLED로 다 바꾸고 있죠. 지금 저가형 빼고는 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패드. 네. 그 다음에 애플에서 쓰고 있는 이거 데스크탑.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 쓰는 것까지 다 OLED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수혜를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만한 거보다는 큰 게 단가가 높아지겠죠. 높겠죠. 네. 그러면 덕산네오룩스는 이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만드냐면 LG라든지 삼성에서 만듭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덕산네오룩스가 아마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XR 관련된 거니까 XR 관련해서 OLED OS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는데도 잘 보이는 거. 네. 마이크로 OLED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쪽에서 덕산네오룩스에서 납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XR 기기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서 이쪽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면 덕산네오룩스의 밸류를 한 번 더 업시켜주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에 나가던 뭐 OLED 패널 관련된 부품들이 들어가다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를 팔고 있는데 세 개가 없어지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또 하나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물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판매 목록에서. 네. 그렇게 되면 덕산네오룩스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XR기 관련된 대표적으로 덕산네오룩스를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XR 기기 관련주로 먼저 덕산 네오룩스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XR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P&H 테크라고 이건 좀 잘 못 들어보셨을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P&H 테크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예. N이 어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저 주봉 보시면 최근에는 좋았지만 작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뭐 작년에 안 힘들었던 종목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월봉 네네. 보면 꾸준히 오르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의 빠졌다가 오른 걸 다 반납한 예,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돼. 이렇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네. 뭐 기대감도 있었고 이 회사는 뭘 잘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휘어지게 하는 거. 네. 예, 그걸 잘하는 회사. 공면을 고굴절 관련된 CPL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XR 기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휘어지는 소재를 써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아무도 안 쓰겠죠. 이런 모니터를 머리 앞에다 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굴의 모양 따라서 움직여야 네.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쪽 소재가 P&H 테크는 그 덕산 네오룩스랑 다른 장점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회사를 같이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OLED 관련된 소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고굴절 CPL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테크 주목을 해보시면 이 두 개를 XR기 관련주로 좀 넣어놓으시고 향후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차트를 네. 보면서 제시를 좀 해주실까요? 뭐 가격은 뭐 제가 예측한다고 예측한 대로 가지는 않지만 네. 예, 좀 지금 신규로 보면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좀 분할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P&H 테크는 당장에 뭐 지금 보시면 XR 기기가 당장 엄청나게 확 가기는 어렵죠. 지금 보면 이 테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AI 관련주가 언제부터 움직였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메타나 소니나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 XR 기기를 내놓기 시작할 때가 스타트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만약에 더 잘 팔린다라고 하면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시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한 2만 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41,600원으로 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4만 원 이하로 빠질 때마다 좀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중은 한 10%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P&H 뭐 둘 다 사시기 어려우시면 하나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사실 때 결국엔 다 10% 이하로 좀 보시고 당분간은 오히려 발표가 나와서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게 더 낫습니다. 그때 네.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 지금은 P&H 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크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4만 원 이하, 2만 원 이하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XR기기 관련주로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P&H 테크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우리 시장 쉽게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되게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네. 지금 뭐 그 CS 사태라든지 뭐 그 안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된 은행 뭐 사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은행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발빠르게 주말에도 이제 외국인들 주말에 잘 일 안 하는데 네. 주말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CS 같은 경우는 UBS에서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사실 이번에 FOMC에는 0.25, 0.5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깜짝 놀랐고 네. 근데 또 이번에는 0.25로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확률은 74% 정도 나옵니다. 네. 어제부로 보면. 근데 또 갑자기 제로 포인트 네,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뭐 나오더라고요. 동결도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0.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를 내릴 거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0.25가 아마 될 걸로 보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동결이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위기구나라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0.25를 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동결을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우리한테는 좋은 시나리오고 그리고 연말쯤 갔을 때 네. 한 번 더 이제 예전에 연초에 예측했던 작년부터 예측했던 올해는 조금 올리고 뭐 연말 가면
한 번쯤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피보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은행권이 흔들린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냐, 천천히 진행될 거냐, 오래 갈 거냐, 짧을 거냐. 이제 그게 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 지수는 올라가기 어렵고 대형주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네. 그러면 미국이 불안하면 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팝니다. 외부부터 약간 돈을 걷어들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셨다가 짧게 오히려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닥 생각보다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보면 박스권 장세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박스권이 오면 종목들이 아주 다양하게 움직이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뭐 2차 전지, 로봇, AI 세 개가 돌죠 이렇게. 근데 또 가끔가다 반도체도 막 들고 화장품도 들고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네. 이게 이런 흐름을 좀 잘 타시면 이쪽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좀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사실은 지금은 그 안에서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 아마 그거 좀 잘하신 분들은 한 달에도 뭐 100%, 200%씩 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너무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 뭐 중형주 정도에서 중소형주 정도에서 너무 소형주는 가지 마시고 중형주 정도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도 어떤 방향으로든 요동을 한번 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혹시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SVB 은행 사태가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떨치기 쉽지 않은데 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 사태가 번질 수도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 위기로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작은 악재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잘 틀어막고 있죠. 네. 잘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은행주들 제가 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사실은 망가질 게 없고 지금은 오히려 PF 관련된 종목들, 증권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캐피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터지면 터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SVB 사태나 지금 스위스 같이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그런 사태보다는 크레딧 스위스는 투자를 잘못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한 거고 사실은 SVB 같은 경우는 채권의 문제였죠. 미국 국채의 문제였고 우리나라는 지금 채권 시장 생각보다 지금 안 좋았다가 다시 좀 돌아왔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PF를 임시 방편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PF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정 지역에 땅을 사놓고 네. 이거를 본 PF가 일어나면 이거를 원래는 차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값을 원래 빌려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땅값을 빌려준 회사들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땅값을 주지 않겠죠. 이제 보통 여기 이제 100억짜리 땅을 사면 10억만 본인 돈을 쓰고 90억을 빌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90억을 어떻게 갚냐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본 PF가 갚아줘야 되는데 요 중간에 이제 있는 자금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터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자, 오늘 주식 감별사에서 함께 찾아본 업종과 종목들 여러분도 함께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감별사는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감별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